하루는 내 활동을 다 항상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 있는데 하루는 그 펑크족들이 너댓 명이 또 오더니 일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전단지를 탁 낚아치면서 탁 밀어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도망가는데 내가 몇 미터 있었는데 내가 슬라이딩을 해서 그놈 하나 다리를 잡았어. 그 다 도망가고 그런 펑크 중에 하나가 난 잡힌 거야. 응? 나도 운동한 사람이니까. 그 잡았어. 잡은 경찰에 온 거예요. 경찰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당한 일본 여자가 있는데 그 식구인데 경찰이 와서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를 때린 사람이 맞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무조건 맞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도. 왜냐면 몇 명이 공격했으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일본 사람은 원래 고지식 하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경찰이. 그렇잖아? 그래서 가버린 간에 낄낄대고 웃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부인을 끌고 웃어서 건물 뒤로 갔어. 너 왜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냐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기억이 나냐니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그놈을 다시 잡을 때 그놈이 맞다고 할 수 있냐 했더니 하겠다는 거야. 내가 겁을 줘니까. 그게 좋다. 경찰한테 이제 독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이 났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내 뒤에 따라오고 그 일본 사람이 가고 내가 가고 독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가고 경찰이 따라오고 딱 가다가 내가 딱 잡았어 또. 잡아오면서 그 히로고상 일로 오라고. 이 사람이 맞지 않냐 했더니 맞다는 거야. 경찰이 탁 잡아가지고 수갑을 딱 채우고 경찰은 잡고 싶은데 이제 당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독일 카페에서 나더러 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뒤에 있어라. 왜냐면 나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당연히 쫓겨나는데 선장을 잃으니까 여기 갈 때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해서 가긴 가는데 미스터 사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카프대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에 무슨 내가 행패를 부려가지고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앉아있는데 님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게 데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소풍 나온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데모를 시원찮게. 나는 그냥 화가 불불. 내가 이 장면이에요. 뒤에 앉았다가 탁 나서 마이크를 딱 뺏은 거야. 이 마이크를 잡은 거야. 예? 이다우 시간이 마이크 내가 독일 크라우스한테 부회장한테 통역해라! 미세스 로린 come out immediately! 내가 이제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독일말로 통역을 하는 거야. 그 시장을 향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카프 대회는 카프 컨벤션 were held in Korea, America, and Japan without any problem, peacefully, beautifully. 그러면서 왜 베를린은 자유의 상징인데 베를린에서 이 대회가 되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나가서 나하고 디베이트 하자. 싫으면 방송국에 하자고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이제 하다가 그 내 유명한 말이 whether to hold CAP commission or not is not up to you, but up to me.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카프 대회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 결정권은. 그러나 당신이 장수를 주면은 뷰티풀한 대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다. 어디서 하든 간에. 이렇게 내가 이제 뭐 거기서 즉흥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카프 대회를 하고 안 하고는 너한테 not up to you, but up to me.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즉흥 연설로. 그 다음에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있는 사람들, 베를린은 독립정부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막 우리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와서 물어주는 거야. 저 사람들 못하게 할까요? 우리는 퍼미션을 받았으니까 못하게 우리가 못하게 하라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체포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담은 이게 나중에 유로카프 멤버들이 미스터 사의 챌린저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 된 이 데모예요. 그날 아침에 28일 날, 근데 그날이요. 그날 27일 날 저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당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처음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카프와 지멘스가 소유한 스포츠 컴플렉스에 대한 계약은 정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카프가 이겼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면 항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30만 유로를 배상금으로 내라. 이런 판결이 27일 날 저녁에 났어요. 그래 또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뻐 그 중에 처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유명한 사전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김원필 선생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 회장이었어요. 김원필 선생이 아시죠? 김영 회장 가시고 김원필 선생이 이제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당시에 김계환 박사라고 그 독일에 이제 우리 공장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전화를 건 거야. 닥터킴 당신은 뭐 하느냐? 카프 멤버들 죽고 살고 싸우네. 당신은 뭐 하냐? 막 성을 내면서 빨리 가서 카프를 격려해 주라니까 이 소세지가 베를린의 최고 큰 백화점에 그냥 팔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세지를 갖다 놓고 샀어.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게 3,000 유로인가? 3,000만. 그래 이걸 갖다가 갖고 왔는데 이걸 받친 책상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도 무거워서. 그래 그걸 내가 자른 장면이야. 그 승리 뭐냐면 1차 한마당 장소의 승리에 대한 축하 의미에서 이걸 잘라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나눠서 이제 먹었는데 나는 내일이 이제 29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본대회에 대한 급속 재판의 결과가 나온 날이야. 이 날은 28일이고. 그래 이제 그날 이걸 소세지를 나눠 먹었는데 나의 마음은 기쁠 수 없는 게 이제 내일 재판이 또 남아 있고. 그래 그날 이걸 다 잘라서 먹은 다음에 그 동네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가서 우리가 데모를 하자. 아니 철회를 하자. 그래 100여 명을 밤에 딱 데리고 가서 처음에 이제 찬송가를 조용히 부른 다음에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기도 소리가 컸는지 밤 12시에 어떤 놈이 그 주변에도 아파트거든. 공원이 동네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다를 하니까 갑자기 창문 때 탁탁탁 열리더니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밤 12시에 뭐하는 놈들이 100여 명이 공원에 몰려와서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사람 나더러 조용히 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차하다가 귀가 팍 꺾인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조용히 끝나고 안 되겠다. 그러면 3, 4, 5 해서 공원으로 싹 터져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하고 디타하고 클라우스하고 이제 그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4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나 기도 시간이 들어와서 기도를 한참 하려고 조용히 하면서 하는데 좀 커지긴 하잖아. 그치만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개가 한 마리 공원으로 후닥후닥 들어오니 여기저기 막 짖고 다니는데 나 깜짝 놀랐어. 그런 기도가 뚝 그쳤어. 그 내 생각에 개가 이제 막 오는데 막 헉헉하는 숨쉬는 소리가 나한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크게 기도하면 걔가 물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뚝 그치니까 두 번째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가 확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 베링 카포대를 실패하면 베린 장벽에서 할복을 하고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놈이 개한테 물리게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봉태 회장이 그 세계 카프의 부회장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사회장.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데 김영 회장도 다 반대하고 뭐 때문에 효진님을 거기다 모시고 그 대회를 하려고 그러냐. 아까 내가 설명했죠. 베링에 얼마나 위험한 장소하는 것을. 그러면서 날짜를 연기하든지 장소를 바꾸고 사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스터 사좀 고집 좀 풀지 말아라. 이제 그 효진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해서 효진님이요. 오고 나고는 나는 알 바 아니고. 카프대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산당의 반대에 의해서 카프대회가 중지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독일 어디 장소 옮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한테 잘못 보고로 해서 아버님이 대회를 중지시키거나 장소를 변경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버두지 않습니다. 우리 김봉태 대장님 나를 잘 알거든. 10년 동안 모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더러 하여간 고집도 되게 세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아버님께 그 보고를 했대요. 전화를 했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말 듣더니 장소가 없으면은 텐트 치고 하면 되지.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김복태에 혼났다는 거야, 아버님한테. 그 전화가 왔어, 나한테. 미스터사, 아버님한테 혼났어. 밀고 나가래. 근데 그 말에 아버님이 끝까지 싸워라. 영계가 합의할 것이다. 그 말을 아버님이 했다는 거예요. 전화 돈을 못 두고 내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는 혹시라도 잘못 결정을 해서 카프대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리면은 내가 패배자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베린 장벽에서 내가 배를 갈고 죽더라도 그런 결심을 밀고 나가는데 또 김영희 회장도 왜 그렇게 위험한데 그 베린에서 하려고 그러냐. 뭐 주변에 뭐 많은 지도자들이 효진님 안위를 걱정했어요. 내가 효진님이 오고 안 오고 나는 그건 모르겠다. 알 바 아니고 카프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효진님이 안 오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한 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효진님이 어떤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카프대의 주인은 미스터사가 아니고 효진님이다는 거야. 주인 없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효진님이 오시려면은 우리가 장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거리에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내가 느끼면서 대회의 중심이 효진님을 모시고 대회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요. 눈물이 계속 와 있어서 탁 젖어가지고 이 밑에까지 다 젖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렇게 울면서 뭐 효진님을 모시고 대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드리고 막 그런 기도를 내가 그 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기도를. 그 기도를 다 마치는데 말이에요. 저쪽에서 서광이 확 오면서 내 눈에 그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광이 쭉 비치면서 밤에 그 서광이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 기도를 마치고 됐다, 이겼다,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역학부 몇몇을 데리고 센터로 새벽 3시에 돌아와서 이제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7월 29일이에요. 본대회에 대한 급속재판이 판결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가슴이 떨려서 재판장에 못 가겠더라고. 그래 독일 베린 카프센터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디터슈미한테 네가 가서 결과를 보고해라. 11시나 10시에 이제 그 판결이 나는데 저는 기도실에 앉아 기도하면서 가슴이 툭툭툭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사, we win, we won. 그 판사가 어디 판결 내렸냐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카프가 이겼다. 그 이유가 우리도 항상 하지 못한 판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 ICC가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카프하고 계약할 당시에 카프가 문색된지 몰랐다. 그 판사가 말해요. 그건 넌센스다. 이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빌딩에 대한 그 계약이 파기될 때에 그 말이 나와서 베를린 시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후에 7월 9일 날 그 계약을 할 때 카프가 문색된지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 넌센스다. 두 번째, ICC 측에서 카프가 그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ICC를 막 폭파한다고 그러니까 ICC가 우리를 불러서 협조를 했어요. 거기 오는 사람을 거리에서 하지 말고 초청장에 의해서 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중간에 그런 요구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리에서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 말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계약 이후에 ICC가 카프한테 협조를 구한 거고 카프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걸 지킬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런 계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프가 ICC와의 계약을 어겼다는 그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프가 이겼다. 이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급속재판에서.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판사 말이 내 말을 억울해하지 못하면 하이어 코트에 가라. 그러고 딱 나와요. 얼마나 명판결인지 몰라요. 그래 29일 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머니를 다 털어서 베를린 백화점에 가서 있는 케이크를 다 사서 차에 싣고 와서 이제 그걸 잘라서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먹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있어. 뭐냐면 그날이 금요일인데 항소를 하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재판이 없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에 가서 이제 우리 하이어 코트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 날 개회식을 해야 돼. 그게 29일 날이 금요일인데 30날, 31일 날 어떻게 그 결론이 이제 그 월요일 날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8월 2일 날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날짜가 잡힌 거야. 그러니까 ICC가 하이어 코트로 항소만 하면 대회는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고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나는 책임자로서 이제 그 급속 재판에 이긴 건 참 다양한 일이지만 만약에 ICC 측에서 하이어 코트에 간다면은 이기고도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입장인데 그쪽에 시장 측의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카프가 시장에 대한 그 재판을 포기하면 시장 측에서 ICC는 시장하고 관계없는 일반 그 비즈니스 센터예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야. 근데 ICC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ICC가 유명한 베를린의 컨벤션 홀인데 그건 개인 비즈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압력을 가해서 계약을 파기했는데 시장 측에서 하는 말이 만약에 카프가 시장에 대한 그 고소를 취하한다면 자기들이 ICC 측에다가 이 길에서 항소를 포기시켜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좋다. 그게 한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방송에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고소를 처리하겠다 했는데 1시간 후에 뉴스에 나왔어요. 드디어 ICC가 그 항소를 포기했다. Green Light for Moon Disciples라고 타이틀이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의 제자들한테 그린 라이트라고 이제 청색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큰 타이틀로 저녁에 신문이 났고 모든 뉴스가 이제 다 이제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게 이제 9일 날 재판이 이기고 그 다음 30일 날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31일 날 1일 날 이틀만 준비해야 돼요. 2일 날이 개회식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이겼지만은 그쪽에서 항소만 해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측 로이아가 우리한테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ICC를 항소를 포기할 테니까 시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독일은 무서운 나라야. 그러니까 30날, 31일 날 이틀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ICC 얼마나 잘 준비해 주는지 3일 동안 완전 무결하게 준비를 해서 8월 2일 날 드디어 개막식을 하는데 효진님이 못 온 거예요. 왜 못 왔냐? 이런 난장판에 벌어지니까 효진님이 베를린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를 고민했는데 아버님에게 여쭤봤대요. 효진님이. 아버님 베를린에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고 안 가고 네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9일까지 그 대회 장소가 결정 안 되니까 효진님이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정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금방 비행기표 사서 와도 안 되기 때문에 8월 2일 날 도착을 못 한 거예요. 효진님이 스스로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버님이 가라 하지 않고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8월 3일 날 도착을 했어요. 효진님이 하루. 그래 오프닝 세레모니에 내가 메인 스피커 같은 거예요. 효진님이 안 오시니까. 이게 납니다. 이 ICC, 그 ICC 거기인데 이 당시에 독일에 있는 수십 개의 텔레비전하고 그 앞에 탁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효진님이 안 오니까 원래는 나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기로 했는데 오프닝 리막스가 이제
메인 스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자생했죠, 내가? 네? 여기 서서 하는데 하도 플래시가 비치니까 앞에가 아무도 안 보여. 관중이고 뭐고. 마이크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 스피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라스트 그 데스티네이션은 모스크바다. 근데 모스크바로 가는 데 있어서 모던 시티의 제리코가 이 베린 장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베린 장벽을 깨부셔야 된다. 그러고 레브론 문이 나에게 준 미션은 3,000명의 유로카프를 동원해서 베린 장벽을 부수는 것이다. 그렇게 오프닝 스피치에 내가 이제 했는데 그게 그 다음날 그 당시만 해도 냉전이 확고할 때예요. 신문에 나오기로 이 동양 이가 아이가 베린 장벽을 부순다고 떠들떠들 신문에 막 도배를 하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오프닝 세레모니 때 나는 승리에 본대회도 아니고 개막식이란 말이야. 그래 개막식 하는데 벌써 뭐 개막식 하러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공화당들이 서서 그냥 파시스트 아웃, 카프 아웃 그러면서 막 그냥 반대하고 케미칼 그거 갖다 뿌려가지고 있잖아. 막 그냥 그 케미칼 폭탄 있잖아. 저기 뭐지 이게 가스를 뿌려서 막 냄새가 진동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된장국 끓인 냄새 나더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입장을 하는데 막 좌우에서 공화당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우리가 입장을 해서 이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했는데 오프닝 스피치 끝나고 그 변호사가 나한테 와서 미스터 사, 내가 사과한다. 당신이 옳았다. 그때 내가 그 데모를 자기 반대했는데 내가 무릅쓰고 데모를 해서 내가 스피치를 한 것이 어떠냐면은 그 당시 그 시장 그 변호사하고 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말 못 들었느냐. 그 사람들 끝까지 한다. 장소를 안 줘가지고 만약에 거리에 3,000명의 대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면은 그것으로 벌어지는 베린은 하나의 그 도시니까 그 어떻게 옛날 일라의 팔레비가 그 베린 왔을 때 그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로이아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고수를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카프웨로 하여금 그 대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책임자다. 저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 카프대 학원하고는 베른 시장한테 달려있지 않고 자기는 달려있던 그 누친 저 사람이 책임자인데 저 사람들은 한국 못 봤냐고. 그래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카프한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런 가운데 해서 그 로이아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면서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당신이 옳았다. 자기 틀렸다. 그렇게 이제 변호사가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그 다음날 효진님이 한마당에 오셔서 개회식을 했을 때 그 비장한 입장. 근데 미안한 것은 오프닝 개막식에 못 오셨지만 어떤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한마당도 치르고 7일날 본대회를 치르고 8일날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8일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러고 있는데 하도 반대를 하는데 이태리에서 신형 버스를 갖다가 기사가 자기 버스야. 이태리 멤버들을 태우고 왔는데 거기 불을 질러가지고 전소됐어요. 근데 그 이태리 기사가 우리에게 받은 돈 300리라인가 얼마 300만 리라를 차에 놓았는데 그것도 다 타버렸어. 그래서 차 앞에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온 거 하면은 우리 측에 그 차에 타이어를 30여 대가 펑크가 났어. 이놈들 찔러가지고. 그 반대는 그러고 효진님이 머무고 있는 그 유명한 호텔에 지배인이 이제 우리 디에트한테 와서 우리가 나가든지 폭파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호텔을 지킬 수 있는 보디가드를 30명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호텔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디에트한테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는 모르겠대. 넌 말이 안 통하고 지배인을 데리고 와라. 그 매니저가 왔어 나한테.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정을 모른다. 1년 전에 프레지던셜 스위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10몇 개의 방을 얻어서 계약을 하고 묵고 있는데 호텔이 게스트를 지켜줘야 되느냐 게스트가 호텔을 지켜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봐라.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했더니 그 사람이 호텔이 게스트를 지켜야죠.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네 말이 맞다. 그래 그 사람들 10명의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호텔을 지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뒤통한 거야. 미스터 사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는 거야. 모르는 척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독일 사정은 모르는데 독일은 어떠냐? 손님이 호텔 지켜야 되냐? 호텔이 손님을 지켜야 되냐? 얘기를 해봐라.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 측에서 나한테 손 들고 자기들이 10명의 보디가드를 사다가 호텔을 지키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그냥 드라마틱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내다가 8월 8일 아침에 호텔에서 우리가 이제 효진님을 모시고 우리가 아마 1000명 내 1500명이라고 생각 들어요. 참가한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효진님을 모시고 이제 베른 장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효진님 절대 효진님이 그 마추 이건 이제 개식할 때 오따 회장하고 김모태 회장이고 그다음에 요 장면 요게 그 사진입니다. 호텔에서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깃발을 두고서 이제 가는데 효진님은 나하고 내 차로 베리는 장벽에 가서 기다렸다가 우리 멤버가 도착하면은 그 행사를 하면 절대 가요. 효진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야. 안 됩니다. 나는 뭐냐면 그 압력을 받잖아. 또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김봉태 씨는 사람 절대 효진님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효진님이 그 연설문을 써왔어요. 난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다 좋은데 베른 장벽을 헐을 때에 참 사랑에 의해서 헐어진다는 말을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효진님이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참 사랑을 가지고 베른 장벽을 헐어보자. 그 말을 이제 합의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하고 그래서 효진님이 뭐냐면 미스터 사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50km도 가고 그러는데 부닥치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간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책임을 끝내 효진이. 그럼 좋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 250명, 한국 사람이 150명 이렇게 왔어요. 카푸에서. 그럼 그 사이에 동양 사람이니까 섞여서 가십시오.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마취에 가는데 한참 가는데 효진님이 갑자기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실 갔더니 맨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열 앞에 서서 가니까 효진님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카메라 앞에 프레시 막 터트리고 막 그냥 사제 폭탄을 터트리고 막 계란이 날라오고 빌딩에서 막 캐비치가 날라오고 막 토마토 날라오고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야, 나는 뭐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그 사진이 없는데 이 교각을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 사진을 좀 더 보내세요. 예. 또 없어요. 사진 섞였는데 이게 그 장면입니다. 김원필 선생, 나, 효진님, 석준호 박사, 김봉태 회장 이렇게 이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다 돌아가 있어 이분들. 딱 표가 졌는데 우유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 밑방울 떨어져가지고 내가 효진님을 탁 막아서는 순간 이만한 페인트 동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교각에다가 붙들어 놓고 들고 이 줄을 연결해 두고 있다가 효진님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놓으면 탁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 페인트인지 머리에 떨어지면 머리를 잘라야 돼. 빨아지지 않는 페인트예요. 우리 집에 이 당시 입었던 잠바에 떨어진 그게 우리 집에 기념으로 두었어요. 내가 이 신발하고 이 잠바를 이 잠바가 유명한 잠바가 됐지. 그 효진님을 가까스로 효진님에게 한 방울 나한테 써요. 그 저는 효진님 이제 앞에 가니까 보디가들이 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효진님하고 관계없이 저페니스 카프, 코리아 카프, 컴프런트에서 갑자기 이제 한국 카프하고 일본 카프와 효진님을 둘러싼 거야. 효진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한 400명 중에 효진님 가면 때 딱 못 움직이게 효진님을 시켜라. 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한국 카프하고 이제 나온 한국 카프는 사물놀이 패들이 왔어. 깽매기를 치면서 이게 막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 장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위험했는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무대를 만들 수 없는 게 무대를 만들면 밤사이에 그걸 다 부셔. 그 우리 어떻게 결정했냐면 대형 트럭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 밴드하고 마이크 다 해가지고 차가 움직여서
문만 열으면은 닿도록 돼 있어요. 대형 트럭에다가. 근데 거기 하는데 베린 장벽에서 유명한 그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탈출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기념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핵심이야.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100m 가면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미군이 베린 그 장벽을 지키는 게이트가 있는데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든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 때 그 체크포인트 찰리를 미군이 지키고 있는 그 게이트를 통해서 오는 그 게이트 옆쪽에 장소를 딱 정해서 그 행사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험난을 무릅쓰고 거기에 와서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가 하려고 한 장소 그 앞에서 말이에요. 한 100여 명이 공산당들이 딱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프랭카드 하는데 그놈들이 있는 그 장소 앞에 라인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거야. 테이프가. 경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여기에 라인 들어가지 말라고 뭐 호로라고 부르고 막 난리고 죽는 거예요. 기원물 선생님이 나더라고. 미스터 사. 여기 우리가 하는 장소에 지금 공산당들이 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속으로 어떻게 하기는 그럼 내가 그럼 뭐 아무리 기원물 선생님이란 말이야. 나도 당황해가지고 아주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경찰한테 갔어. 저 테이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데리고 갔겠지. 독일말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저게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베린 장벽을 칠 때에 공사 때문에 보드라인이 여기라면은 여기다 장벽을 세우려면은 서독 땅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한 5, 6m 들여서 장벽을 여기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장벽이 여기 있어서 여기는 서베린처럼 되어 있지만은 법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장벽에서부터 5, 6m 땅은 동독 땅이라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못 갔는데 나는 갈 수 있다, 너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산당들이 어떠한 피지컬한 그 어택을 했을 경우에 폴리스는 못 지켜준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한 거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도자가 얼마나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김원별 선생이나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지도자로서.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가 들고 있는 피켓 하나를 달라. 그 등허리에다 감추고선 그쪽에 이제 얘들이 데모하는 차로 걸어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걸어가다가 후닥닥 하면서 공화당들이 그 데모하는 장소에 그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이걸 혈연단신으로 그 내 피켓으로 그 놈들을 때려 갈기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왜냐면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서 가요. 동양 사람이 갑자기 피켓을 그냥 쳐들어와서 막 그걸 휘두르고 미친놈처럼 막 하니까 나한테 추침받다가 이제 이놈저놈 뭐 밝기 들어와서 내가 1대 100으로 싸움 붙은 거예요. 싸움 붙어가지고 나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그래 되면 이제 우리 멤버들이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이제 따라오든 안 오든 간에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한참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이다우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다우가 두 번째로 쫓아 들어왔어. 예? 그런데 그때 이범석 씨하고 이제 그 한국 카프의 사원의뢰 패들이 왔었는데 딱 그 사람 다 알잖아. 알으니까 이 사람들 한국 카프가 미스터 살려라고서 이제 들어오면서 사원의뢰 이 채가지고 그런 배를 쑤시니까 얼마나 아파 그게. 땡땡 쑤시면서 한국 사람이 그걸 잘하잖아. 그래 갑자기 역전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을. 좀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진 있어요. 아, 쓰러져 있는 거 앞에. 네. 앞에 있나? 요 사진. 요게 기요시 이노우에라고 독일 카프의 전도부장인데 일본 사람인데 일본 카프 멤버들 한 50명 와 있었는데 독일 카프의 일본 사람 대표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 카프 본부에 있는데 보니까 미스터 사가 공산당대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구하려고 막 쫓아오는데 돌이 날라서 머리를 때렸어요.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막 피가 나는 그것이 이러니까 일본 여자 식구가 부모님 사진을 꺼내가지고 가슴이 된 거야. 죽는 줄 알고.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게. 이게.
그때 이제 그 당시 우리 한국 간호사가 양두남표가 있었는데 물인데 한국 사람들은 물 달라 앉았는데 물이란 말이 독일말로 붕대란 말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 돌에 맞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혼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몰라요. 있던 사람들도 잘 몰라, 그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100대 1000이 된 거예요, 이제. 1대 100에 썼는데 우리 멤버 1000명이 가서 하니까 100대 1000이 된 거야. 1000명이 막 밀어붙이니까 이놈들이 이제 거꾸로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밀리다가 여자들은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양손에 들고 막 100m를 뛰는 거야. 살라고. 죽여라! 우리, 그다음 분노가 얼마나 폭발하니까 막 죽여라! 이 100여 명이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서는 체크포인트 자리를 통해서 동독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신문에 카프가 공산당들을 동독으로 몰아냈다. 그 기사 그 다음날 크게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1000명이 막 몰아붙이는데 내가 겁나는 것은 우리 멤버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놈들을 때려서 다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꾸로 이걸 막았었는데 스탑! 나를까지 막 밀어붙이고 왜냐면 날 잘 모르잖아. 잠바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카페 회장인지 누구니 막 그래서 겨가지고 소리 지르고 I am European Cup President Mr. Star 그래가지고 정지해서 이제 일단 우리 멤버들을 중지하니까 다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체포 자리를 통해서 절 도망갔다가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인간 체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카프 멤버들이 딱 체인을 만들어서 그 무대 쪽을 딱 지키고 서 있고 그놈들은 가까이 와서 한 이제 20, 30 거리에서 또 소리 지르고 뭐 카프 파시스타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효진님이 단상에 이제 올라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효진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쪽에서는 이제 공산당들이 막 소리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나와서 맞아면 소리 지르는 그 와중에 효진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준비한 스피치가 아니고 즉흥 연설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소유 이거 뭐 커뮤니스트요 조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조인하세요 하면서 우리 같이 참사랑으로 베린 장벽을 하는 막 그때 효진님이 표효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호랑이 같은 그 효진님이 호랑이띠 나도 호랑이띠 효진님이 나보다 12살 어립니다. 나는 50년생 호랑이띠고 효진님은 62년생 호랑이띠예요. 그 효진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 해서 단상에 뛰어내려서 베른 장벽을 손에 잡고 그 장면 여기 나오잖아. 효진님이 그 사진이 나오잖아. 이 사진 엇갈려서 그런데 이거 아니고 여기 이제 이게 그 장면이에요. 효진님이 이제 장벽으로 가서 장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기도할 수가 없죠. 효진님을 지켜야 되니까 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효진님을 딱 이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효진님이 이때 이제 베린 장벽을 잡고 효진님의 리더십이 대단하지요. 처음에 마취할 때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주인하고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또 그것도 약속을 어기고 맨 앞에 가서 프론트 라인에 서서 저항을 했고 그래서 베린 장벽에 와서 이렇게 해서 교적으로 그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베린 장벽에다가 사다리를 몇 개 만들어서 잘 끝내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동베린 쪽에다가 비리기를 날리면서 평화에 그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계획이 후포되고 거기에 기자들이 다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그러면서 거기서 뭐 우리의 통일을 소개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그 대회를 마무리인 거예요. 효진님은 먼저 호텔에 들어가고 나는 다 수습을 한 다음에 이제 호텔에 이제 가니까 효진님이 전화를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님하고 통화되는데 전화를 놓고 미스터 사, you did good job today 이렇게 이제 나한테 너 잘했다. 그러다가 전화를 딱 받고 나한테 그 전화에 아버님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도 아버님하고 집에 통화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아버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효진님이 전화를 하다가 이제 나한테 전화기를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하고 그런 극적인 장면을 해서 효진님도 나를 끌어안으면서 너 정말 오늘 잘했다.
효진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해서 그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지금 이제 73살인데 한국 나이로는 그때 돌아간다면 35년 전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이 고독하게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내 목숨을 걸고 그 피켓을 갖다가 하나를 감춰가지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면서 멤버들이 따라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고 어떤 간에 나는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그놈들을 몰아내고 그걸 인간 죄인으로 한 상태에서 효진님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효진님이 이제 그 폐회식 하는데 폐회식도 장소가 없어. 없는데 맥주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맥주 회사야. 그 우리한테 자기들 맥주 회사에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폐회식 한다면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맥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홀에 가서 이제 폐회식을 하는데 효진님이 막 기타 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야말로 아주 감동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 그 가프대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효진님이 수고한 사람 30명을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효진님이요. 1000마르크짜리 돈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가장 큰 돈이에요. 지폐로서. 1000마르크면 아마 300~4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지폐 하나가. 1000마르크짜리 우리 식구들은 본 사람도 없어. 원래 큰 돈이니까. 한국은 얼마까지 10만원짜리 없었잖아요. 5만원짜리 없었잖아요. 만원짜리. 근데 그 1000마르크면은 한 4~50만원 되는 한국 돈으로 그거 30개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나서부터 30명에게 효진님이 그걸 나눠준 거예요. 1000마르크.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니콘 카메라를 이제 하나 기념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효진님이 그 정도 지도자로서 그냥 맨손으로 온 게 아니라 3만 도이치 마르크를 준비했다가 30명의 지도자들에게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 효진님 먼저 갔어요. 갔는데 내가 그 독일 카페 멤버들에게 티켓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국에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진 어디 있는데 나도 고지식해. 거기에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이 다 한국 사람 이다오하고 일본 사람들이야. 독일 사람 한 명도 없어. 독일 카프 리더도 없어. 그 내가 치면 그 독일 카프는 리더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사람들 4명, 5명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남동에 그 사진을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카프대 끝나고 일요일 날 내가 베를린 공원에서 이제 기념 예배 때 스피치하는 그 장면이야. 이 사진이. 이것도 그 장면이야. 그래도 그 다음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3만 유로 가는 테피스트리인데 이걸 이태리 그 유병 교수가 이 테피스트리가 뭐냐면요. 이 카페트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걸어놓고 하는 그 테피스트리라고 그래요. 요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Might God can destroy Berlin Wall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린 장벽을 부신다고 하는 그걸 주제로 해서 이 테피스트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걸 내가 이제 그 한국에 미국 와서 한남동에서 아버님에게 이제 그걸 드리는 선물로. 그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은 이건 한남동 공간이 작아서 지금 계시를 못 하는데 큰데 이사 가면은 걸어온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좀 넘겨보세요. 그 장면이 이게. 이라고 이게 이제 아버님 사인하는 거예요. 그 테피스트리에다가. 요 잡지가 옆에 있잖아. 그지? 근데 아버님한테 사인도 또 많이 받았어요, 잡지도. 아버님 사인 받고. 그래서 요걸 아버님께 드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넘겨보세요. 아버님, 어머니 그 보는 거예요. 제가 드린 선물을. 예? 정대화 사모님.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 둘, 3명, 4명. 1등부터 4등까지를 데려왔는데 요 일본 사람이 3명이고 이다오 4명분에 데려온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독일 카페장은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이 사람을 데리고 한남동에 간 거야. 그래서 여기 현대호 박사 사모님이고 정대화 사모님이 이제 그때 어머님 잠깐 쇼핑 가셔서 어머님 오시면 찍자고 그러는데 그냥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오시면 또 찍고 우선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요 아버님 모시고 그때 오야마다 회장도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 한국에 와서 내가 다 이제 한국 교회인데 근데 이따 이제 익혔는데 내가 하루는 카프데이 전에 한남동에서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 그 카프데이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카프데이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 돈 타러 왔어? 아이고 그래서 나는 한국 카프데이에 아버님 다 대줬거든. 일부는 자체가 했고 일부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다가 탁 걸려가지고 너 나한테 돈 타러 왔어? 돈 없다고? 아이 소리 지르고 나 야단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정이 떨어지는지 그래 정대화 사모님이 김한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뭐 하느냐고 사관기가 이렇게 아버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어디가 숨어서 있냐고 또 김한별 선생한테 막 뭐라고 했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못 탔어요. 돈을 못 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다 했어. 했는데 또 내가 이게 뒤끝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버님 그때 제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야단을 쳐서 그 당시는 좀 섭섭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아버님이 안 대주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님의 지원 없이 이 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아버님이 대주신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 혼내킨 걸 나가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 돈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방에 가더니 봉투를 한번 갖고 오는데 그 봉투가 10,000불이 드는 봉투인데 가져가라고. 기분 좋게 아버님이 10,000불을 나눠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10,000불을 나는 아버님 나한테 줬지만은 나한테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서 $100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다가 독일 카프 회장은 주고 나도 $100 줘라. 거기서 $100짜리 나도 하나 받고 주머니에 넣고 모든 수고한 사람들에게 $100씩 다 나눴어요. 나는 지도자로서 그 돈을 아버님이 나한테 줬지만은 나한테 준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은 처음이죠. 아버님이 주신 돈을 $100씩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그때 아버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카프대회 끝나고 나는 항상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우리 멤버들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남자가 가서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딱 물고 있고 이러면서 완전히 공화당에서 정부를 다 이제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 정부를 다 빼가는 거예요. 스파이전을 하고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프대회 끝나고 나서 걔들이 소위 반성하에 하는데 우리 멤버를 보냈더니 걔들 말이 우리가 카프를 쳤다. 우리가 카프를 배워야 된다. 그 자성론이 막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말하자면 그 좌경화된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에서 우리를 공격이 좀 약했다고 그래서 부러질러 가지고 그 좌경 언론사에 그 사무실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 그 사람 결론이 우리가 카프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다 이제 정보를 서로 이제 그런 첩보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아버님의 그걸 다 보고하면서 했더니 아버님이 그래 웃으시면서 사광기 내가 냉전 시대의 자유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열었다고 아버님께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아이언 커튼 아니에요? 그 철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자유세계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독일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독일 카프가 잘못하면은 섭리의 4개국의 중심을 독일에서 플란스 르팽이 그 당시 한참 이제 르팽이 지금 딸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르팽이 그 아버지가 우리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르팽이 해서 플란서로 그 섭리에 옮기려고 그랬더니 독일의 영계권이 총동원 돼가지고 내려왔고 그런 너희들이 하나 되는 바람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대회를 이룬 거다. 그렇게 아버님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독일이
섭리의 중심 국가를 프랑스로 옮기는데 못 옮기게 한 사람이고, 냉전 시대의 자유세계의 문을 여는 거라고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87년도 8월인데 89년도에 장벽이 무너졌어요. 세계적인 기적인데, 그 당시에만 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까지 맞게.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진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87년도에 퇴임으로 하고, 그 당시에 내가 my mission given by Lebanon is to demolish Berlin wall with 3,000 European couple members. 그게 이제 그 스피치 내용인데, 그때만 해도 내 말이 미친 소리 들렸지만은 2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그 당시 베를린에서 자꾸 이제 마다면 이제 많은 데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동독 정부에서 동독에서 서독이나 유럽으로 가는 그 보더 라인을 갖다가 그동안은 정해진 데 체포인트 찰리만 해서 했었는데, 그걸 다른 몇 개의 보더 라인으로 확장하면서 영해에 대한 그 제재를 완화하는 그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독 정부의 그 대변인 사바보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결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것하다가 발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내일서부터 모든 국경에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체포인트 찰리를 통해서 가던 것을 여러 개 보더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완화 조치를 한 건데 잘 모르고 그 잘못 발표를 미스테이크를 했는데, 그 조치가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내일부터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동독의 국무회에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계획을 발표해서 내일부터라 해가지고 신문에서 다 그걸 갖다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사바보스키도 사시네. 사바보스키가 여하튼 간에 잘못 보도한 것이 언론 내에서 그것이 막 보도되면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한 명, 두 명 베를린 월로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맨 처음에 군중이 모인 거예요. 그럼 루머가 막 돌아가지고, 베를린에 그 국경이 폐쇄됐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 국경 수비대가 우린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래가지고 수천 명이 갑자기 그 보드라인을 통해서 그걸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국경 수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독의 국경 수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걸 촉으로 저지하든지 아니면은 포기하든지 하는 순간이 와서 국경 수비대가 그냥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거기 이제 알렉산더 광장에서 거기 이제 그 유명한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물실듯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베를린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망치를 두고 나와서 갑자기 그냥 장벽을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독도 냈던 일이 아니고, 동독도 냈던 일이 아니고, 미국도 냈던 일이 아니고, 러시아도 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준비했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might God hit 베를린 wall이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치는, 아까 그 테피스토리 말대로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저도 망치를 갖고 가서, 여기 내가 망치 깨는 장면 어디 있어? 한번 봐. 그 전에. 여기 그 전에. 이게 이제 내가 그 당시 이 망치를 두고 베를린 장벽을 깨는 장면인데,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 그 장벽이 어떤 장면이야? 효주님이 기도한 그 장벽이야. 그 장벽을 깨서, 그걸 이마치 깨서 두 동강을 내서 하나는 아버님에게 드렸고, 아버님이 이제 독일이 통일될 때에 모스크바 대회 끝나고 바로 독일로 오셨어요. 드리고 반쪽을 효주님 드리고, 나머지 이만한 부술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역사 편찬에다가 기증하려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0명의 유로카프를 동원해서 베를린 장벽을 깨는 게 나의 미션인데, 3,000명은 도와하지 못했지만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거든. 미션 컴플리티드. 그래서 이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보면 이게 뭐냐면요,
동독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였어. 이건 독일이 통일될 때에 이것을 갖다가 기중기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서, 예? 뭐냐면 그 동독이 생산한 자동차를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상징을 해서 이건 독일이 통일될 때에 있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를린 카프 대회를 그렇게 마치고 2년 후에 이제 그 독일이 통일돼서 결과적으로는 1990년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베를린 카프 대회를 하는 것이, 이걸 자세하게 하는 것은, 이 베를린 카프 대회는 제가 이 책에다가 자세히 써놨어요. 여기서 말 못한 것도. 이거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 돼. 영화를 만들어 사실대로만 영화를 만들어도 이 영화는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뭐냐면 그 순간순간을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결정을 하고 그걸 내가 실행을 하고 멤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고독한 그런 싸움을 했던,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론을 이렇게 내가, 결론이에요. 결론. 나는 한 번도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하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했다. 패배한 다음에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다. 지면 그저 지는 것이다. 어떠한 변명도 패배를 정당할 수 없다. 그리고 승리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의 보상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뿐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을 향해서 최대 스피드로 돌진했고 승리의 여신은 나를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다. 포옹해 주었다. 그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3일 전까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나는 한 번도 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 다음에 어떤 계획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던지더라도 이긴다는, 이겨야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밀어붙였지,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뭐 어떻게 한다니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 그런 배짱이 그 당시 있어가지고 베를린 카프 대회가 저의 출제작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에 오면 아버님이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디 앉았으면 이랬는데 돈 타러 왔다가 혼나긴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를린 카프 대회 끝나고 가니까 야, 아버님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도착하니 한남동에서 야, 너 저기 밥 먹었냐? 아닙니다. 빨리 그 밥 준비하라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베를린 카프 끝난 다음서부터는 얼마나 아버님이 저를 사랑했는지, 그 후에 1년인가 독일 카프 멤버를 드리고 한번 제주도에 왔어요. 그 제주도 부모님 공간을 보고 나가는데 아버님이 저기 보다가 저놈들 누구야? 그러니까 독일의 사관기가 독일 카프 지도자들을 데려왔다니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님 불러가지고 아버님 3일 동안 아버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여기 있다 가라고 그래서 계획을 다 수정해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 맨날 모시고, 그러니까 독일 카프 지도자들 몇 명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지. 갑자기 아버님 모시고 새끼를 먹으면서 낚시도 하고, 그래서 낚시 사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베를린 카프대 30주년을 할 때 내가 가야 되는데, 일본에 세계 순회사로서 어머님이 일본 가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있는 바람에 못 갔어요. 30주년 할 때 같이 고생했던 그 동료들이 내가 왜 안 오냐고 이래저래 뭐 연락했지만 나는 30년 전에 그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일본에 순회를 하고 그렇게 있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그 35년 전 일이에요. 35년 전에 내가 37세 때 한국의 지도자로서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르고 뜻을 놓고 몸부림 치면서 싸웠던, 그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가 한 일이지만 어떻게 했을까? 두 번 다시 그렇게 온다면 그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내가 도구로서 그 당시에는 하늘 부모님과 산부모님과 완전히 충혈된, 정렬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카프의 젊은 지도자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기견 대표가 이렇게 그 협조해 줘서
베린 카프드에 대한 영상 그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